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7을 진행하게 된 신유만입니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 지역을 전격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수도 인근의 군사기지들을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미국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대우 특파원 공습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미국이 대략 4시간 전쯤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쯤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 지역을 비롯해 미란다, 아라가주 등을 공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에게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타격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격의 주 표적은 베네수엘라 공군 전력의 핵심인 엘 리베르타도르 공군기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폭격은 베네수엘라 중부 아라가주의 주도 마라카이인 해당 기지에 집중됐는데 이곳은 베네수엘라 공군 본부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현장에선 화염과 연기 기둥이 목격됐고 수도 카라카스 남부 군사기지 인근 지역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격을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생포 여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에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민간과 군사시설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번 공습을 미국의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공격에 군 병력과 친정부 민병대를 포함해 모든 병력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와 광물 자원을 탈취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NN은 폭발음이 들린 직후 콜롬비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즉각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마두로 대통령과 대립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을 감행하면서 남미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번 폭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던 중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미국의 마두로 정권에 대한 퇴진 압박이 정점에 달한 상황인데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들어 정치범을 석방하고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며 유화책을 쓰기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의 헬기가 접근하더니 군인들이 내려와 관제실로 향합니다. 지난달 미군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하는 순간입니다. We've just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large tanker, very large, largest one ever seize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마두로 정권을 부정선거에 의한 불법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2019년부터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을 일방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지난해엔 마두로를 마약 조직 수장으로 지목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들을 공격하며 지상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You know, the land is going to be next. Well, I don't think we're going to necessarily ask for a declaration of war. I think we're just going to 새해 첫날에도 미 남부사령부는 카브리에에서 마약 고속정에 공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9월부터 미국의 선박 공격은 30건에 이르고 11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But it also comes as President Donald Trump is escalating a pressure campaign on Venezuelan leader Nicolas Maduro. 미국의 압박에 벼랑 끝에 몰린 마두로는 새해 첫날엔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며 석유를 원한다면 미국의 투자를 받겠다고도 했지만 상황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배우자 명의의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까지 나왔는데 인천공항이 문을 열고 신도시가 개발된 뒤 땅값이 거의 3배로 뛰었고 이 지명자는 6년 만에 25억 원 넘는 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갑질만큼이나 국민정서상 민감한 부분인데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한 이지명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변정현 기자가 문제가 된 땅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 옆 영종 하늘도시에 위치한 근린공원입니다. 이혜훈 지명자의 남편 김모 씨는 2000년 1월 이곳에 축구장 1개 정도 크기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외지인들의 투기 자금이 몰려들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이사장 얘기가 있었나? 그때 개발 투기라가지고 초창기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당시 위성 사진을 보면 허허벌판 간척지였는데 공시가격은 13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뒤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영종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곳 땅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이 땅은 2006년 12월 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됐습니다. 이지명자의 재산신고 내역상 수용가는 39억 2,100만 원, 6년 만에 땅값이 거의 3배가 되며 25억 원 넘는 차익을 본 겁니다. 땅을 사들였을 당시 이지명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던 KDI에 근무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야당에선 이지명자가 당시 KDI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것은 아닌지 10억 원 넘는 잡종지를 투기용으로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해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지명자 측은 취득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혜훈 지명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추가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지명자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나 댓글에 유독 민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명자가 과거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고함을 지른 녹취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때도 언론 보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비판 댓글을 모두 지우라거나 직접 반박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삭제하지 못할 경우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원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거 이혜훈 의원실 언론 담당 보좌진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혜훈 당시 의원이 언급된 기사 제목과 함께 댓글 작업 등 대응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후 9시 3분에 첫 댓글이 달리자 7분 뒤 댓글 게시 중단 요청을 접수했다거나 80% 삭제 완료했다는 등의 조치 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A씨는 이 지명자가 보좌진을 동원해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심지어 반박 댓글을 작성하도록 이른바 댓글과의 전쟁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댓글을 삭제하지 못하면 강한 압박이 있었는데 한 인턴 직원이 당한 폭언과 고성은 본인도 겪었다고 했습니다. 너 뭐 IQ 한 달이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A씨는 이 의원이 제3자를 통해 일부 댓글 작성자를 고발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비판에 감정적으로 맞서고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지명자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 지명자 관련 논란은 또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 지명자가 과거 이슬람교도를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이은 논란에 대한 여야 반응까지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삼선 의원이던 이혜훈 지명자가 한 기독교 단체 세미나에서 이슬람과 이슬람 교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평범한 무슬림이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돌변해 살인과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며 이슬람 교도를 싸잡아 비난합니다. 알라의 명령을 지켜해가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리를 지키는 데 대한 보상을 언급하며 성비하성 발언도 합니다.
보너스를 보면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 72명을 천국에서 준다고 돼 있습니다. 한 건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고 보너스까지 받는. 이와 함께 무슬림이 늘어날수록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석 달 뒤 또 다른 강연에선 이슬람 교도가 국내에서 인구수 불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입시부터 시켜라. 이걸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지명자 측은 이슬람 발언과 관련해 과거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며 사과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논란에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했고, 개혁신당도 이런 성품과 의식을 가진 인물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5차례 공천했던 인물이라며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죠. 경찰은 김 의원이 집권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자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보한 전 보좌 직원은 2달 전 핵심 참고인 2명을 콕 찍어서 조사할 것을 권했지만 경찰은 아직도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김 의원의 전 보좌 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김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또 다른 전직 보좌 직원 B씨와 현 수행비서 C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고 2021년 말 김 의원이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대학 편입 과정을 물었던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실제로 경찰 소환에 대비해 진술과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달이 다 되도록 2사람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TV조선과 통화에서 소환 연락이 오지 않아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연락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이 낸 진술서와 탄원서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다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남 편입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허위 사실이며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한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역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2년 전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에 있던 김현지 보좌관에게 구의원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서울 동작구 의원들의 3천만 원 전달 탄원서는 2022년 12월 당시 옆 지역구의 이수진 의원을 통해 당대표실에 전달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시 당대표실 김현지 보좌관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김 보좌관에게 당대표에게 보고 드렸냐고 확인하자 보고 드렸다는 답장이 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 전 의원은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탈당했습니다. 진술서를 써왔어요.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고심을 하고 그거를 당대표실로 보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체가 부패 카르텔이라며 보고, 인지, 묵인 여부까지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이 돈으로 거래됐다면 이는 정당 차원의 부패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알고도 덮었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권 경찰은 수사할 엄두를 못 낸다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당원께 실망드린 데 사과드린다면서 경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해훈 지명자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들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통합의 한 수가 악수가 되는 건 아닌지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해운 지명자가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했는데 야권 내에서의 평판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 지명자가 다른 의원들이나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깍듯했습니다. 다만 보좌진을 대하는 모습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지명자는 평소 갑질, 근절, 약자를 위한 정치를 강조해왔는데요. 2014년 출간한 저서에선 힘센 사람들의 특권과 반칙, 횡포를 막아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보수의 트렌드로 만들겠습니다. 대변해줄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그 인턴 직원한테 폭언을 하고 고함을 질렀던 모습과는 꽤 괴리가 느껴지네요. 네, 이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을 때 갑질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김혜경 여사의 사적 심부름 등 황제 의전 논란이 불거지자 명백한 갑질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이 지명자가 이 비판 댓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증언도 전해드렸는데, 이 지명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악플을 외울 정도로 본다며 악플도 국민의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야권에선 내로남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보좌진들에게 보좌진끼리 감시를 하고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역구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온다고요? 네, 지난 총선에서 이 지명자는 이 지역구를 서울 중구 성동을로 옮겼는데요. 일부 구의원들에게 서로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했다는 복수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구의원은 이 지명자 눈밖에 난 뒤엔 살기 어린 눈초리로 쳐다봐서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이나 구의원들 모두 이 지명자한테는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선호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김경시 의원 공천 논란에서도 보셨듯이 현역 의원은 보좌진 채용이나 기초의원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대비되는 사례도 화제에 올랐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 국회의원 시절 인턴 비서가 안정적인 직장을 18년 만에 그만두고 지난 2022년 선거 캠프에 다시 합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직접 겪어본 훌륭한 인품을 꼽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주장대로 국민의힘이 이 지명자의 문제를 알았더라면 5번이나 공천을 준 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공천 헌금 의혹이 김병기 의원으로 번지면서 또다시 만사현통 논란이 불붙었죠. 네, 지난달 문진석 의원의 인사청탁성 문자 메시지에 현지 누나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한 달도 안 돼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탄원서 묵살 의혹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또다시 등장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신상 필벌을 강조하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선 이런 방구 언급이 없다며 대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길래 쩔쩔매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를 배제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실무를 주도한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에도 김현지 실장이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 시간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택시기사는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와 부딪힙니다. 곧이어 인도변에 멈춰선 택시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경찰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다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종강역 근처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와 전신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죠. 박살나는 소리. 예, 무슨 건물 깨지는 소리 그 정도였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로 목격을 했습니다. 차에 치인 40대 여성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보행자와 택시기사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술을 먹진 않았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로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운전에 영향을 줬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감기약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응급진료가 끝난 오늘 새벽 3시 15분쯤 택시기사를 긴급 체포했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고의 운전자 70대 후반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10년 사이에 65살 이상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 비율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톤 트럭이 비좁은 시장 골목을 무서운 속도로 내달립니다. 67살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무슨 로켓도 그렇게는 빠르지 않을 거야. 보행로 경계석을 넘어 철제 울타리로 돌진하는 차량. 할머니 집 마당에서 놀던 12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80대 여성이었습니다.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 차였었는데 뚫고 들어가서 꽝 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에서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4,100여 건에서 2024년 7,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2배 넘게 급증했는데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는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1% 늘면 교통사고 건수는 200건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하고 자동 제동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장치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게. 하지만 65살 이상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5%가 당장은 면허를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새해 들어 추운 날씨가 이어졌죠. 계속된 한파에 한강도 얼어붙었습니다. 평년에 비해 일주일 빨리, 지난해와 비교하면 37일 일찍 결빙된 건데 매서운 추위에도 새해 첫 주말 전국 관광 명소와 스키장 등은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 한가운데 행성 위에 올라탄 붉은 말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해 지자체가 설치한 건데 새해 첫 주말 부산 바닷가를 찾은 나들이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붉은 말 조형물 앞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대기줄까지 생겼습니다. 어제 하루 휴가를 쓰고 놀러온 직장인은 4일간의 휴식을 만끽합니다. 금요일 날 휴가 내고 가족끼리 바다 보면서 올해 한 해 어떻게 지낼지 한번 생각하러 왔습니다. 눈보라를 일으키며 슬로프를 가르는 스키어들에겐 영하권의 날씨도 강한 바람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보드를 타면서 이제 속도감과 스릴 이런 것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 중턱은 눈썰매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밖에 나와서 눈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첫 해를 너무 즐겁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난달 31일부터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한강도 얼었습니다. 올 겨울 들어 첫 결빙인데 평년보다는 일주일, 지난해에 비해선 37일이나 빨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등 강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쪼개기 항소를 결정하면서 유족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을 보복 수사로 규정한 정성호 법무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피격 사건 유족 측은 검찰을 겨냥해 책무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 소각된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 3명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박 전 원장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생명 보호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인데 검찰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항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연 피해자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냐, 박지원에 의한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반쪽짜리 항소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이 4개 조직이 공모를 해서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족 측은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전형적인 보복 수사라고 규정한 정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동생이 이런 사건 사고를 당했다면 그따위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7일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이 육지와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주민과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일부 노선은 아예 멈춰섰는데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선사가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방법 아예 없는 걸까요? 김태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항을 출발해 인근 섬 4곳을 들렀다 돌아오는 220톤급 연안여객선입니다. 160명 정원이지만 선실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6차례 운항했지만 운항 횟수가 줄면서 배 시간을 맞추려면 육지에 나가서도 제대로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 6번 아니고 지금 4번 하니까 2번 줄었잖아요. 첫 배를 타면은 먹고 가면은 1시간 반이나 있지.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뭔 일을 보고 오겠어요. 인근 거문도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거문도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하메로 선사가 최근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운항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을 거란 걱정에 주민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지병이 있긴 한데 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2021년 전국 104개 항로에서 164척이 운항되던 연안여객선은 4년 만에 100개 항로 149척으로 줄었습니다. 고령화라든지 연륙 연도교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여객선 수송 실적이 줄다 보니까 동일한 항로 내에서 선박이 없어지는 게 더 많다라고. 해수부가 민간 선사가 포기한 29개 항로의 운항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보조항로 그 29개를 저희가 한 번에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국가 보조항로에 대해서 완전 공영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섬은 480곳. 작은 섬이 삶의 터전인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선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새해 다짐으로 금연 결심하신 흡연자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이 작심삼일, 고비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금연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간접 흡연의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회정책부 한지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새해 맞아서 금연 시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느 정도였나요? 네, 어제 서울의 한 보건소에 찾아가 봤는데요. 평일 오후 시간대인데도 금연 프로그램을 문의하는 흡연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마다 금연을 시도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흡연 인구의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새 하루 이상 담배를 끊어보려 시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비율이 유지되는 걸 보면 흡연자 절반이 담배를 끊고 싶어도 쉽사리 끊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2021년 14만 명에서 2024년 21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반년 이상 금연 상태를 유지하는 6개월 금연 성공률은 3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끊어내지 못한 담배가 흡연자 자신은 물론 주변인까지 간접 흡연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흔히 간접 흡연이다라고 하면 흡연자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요? 네, 흡연자 본인이 피우는 담배 연기,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1차 흡연이라면 그 옆에서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게 2차 흡연인데 흡연이 이뤄진 뒤 벽지와 커튼에 남아있거나 흡연자의 날숨에 섞여 나오는 유해물질을 마시는 것을 3차 흡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눈앞에서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간접 흡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니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접 흡연,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 건가요? 네, 흔히 흡연의 피해로 폐암을 떠올리실 텐데요. 간접 흡연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비교군보다 폐암 발생 위험도가 최대 1.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같은 일부 암과의 연관성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우울증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접 흡연 자체도 직접 흡연하시는 경우처럼 하루에 5개 피 내지 10개 피 정도를 피는 흡연자와 유사하게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실내 흡연 금지를 넘어서 경기장, 터미널 등 야외 공중시설에서도 흡연 금지를 검토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간접 흡연 우려를 감안해서 실외 장소에까지 금연 구역을 넓히는 국가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별로 해변 등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질병청도 경기장이나 카페 베란다, 고속버스 터미널, 실외광장 등을 거론하면서 금연 정책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됐는데요. 간접 흡연의 폐해를 감안해서라도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증시와 수출은 좋았지만 내수 경기는 싸늘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새해를 맞은 소상공인들을 장동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였던 대학가 골목 상점들이 텅 비었습니다. 막 재건축을 마친 건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쓰레기 가득 차 있는 그런 밤에 다니면 조금 거의 30% 정도 떨어지네요. 오가는 행인보다 임대 딱지가 더 많아진 거리. 20년을 버텨온 맛집도 한 해를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친구 데리고 오고 남편 데리고 오고 그렇게만 하던 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2025년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잘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늘어섰던 먹자골목 노점들은 이렇게 빈자리가 됐고 한때 생선 가게 10여 곳이 매대를 벌였던 이곳도 이렇게 창고 겸 공터로 변했습니다. 만만찮은 여건에도 1년을 버텼지만 새해 경기 전망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선 올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가까이가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나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돈이 모아진다는 거는 상상을 못해. 좀 암울하지 뭐. 날씨보다 더 차가운 내수 경기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유선 장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부터 쌀과 육류까지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고 가공식품과 외식, 스마트폰 가격도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고등어를 바라보던 손님이 가격표를 보며 고민하다 이내 자리를 뜹니다. 고등어 2마리 소매 가격이 평균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000원 올라 28%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르긴 올랐죠. 모든 게 다 오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더 싸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뛰어오는 가격은 그렇지 못해요. 쌀과 수입 소고기, 계란과 돼지고기 등 다른 농수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껑충 뛰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시장에 오면은 뭐 3만 원이면은 뭐 여러 가지 살 거, 요즘은 한두 개까지밖에 못 사니까 조금 더 줄이려고 하죠.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한 유통업계와 외식업계는 새해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자체 브랜드 상품 가격을 적게는 5%, 많게는 20% 넘게 올렸습니다. 한 햄버거 체인은 주요 메뉴 가격을 평균 8.9% 인상했습니다. 특급 호텔 뷔페와 명품 업계도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해가 바뀌자마자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환율 이상으로 올린다니까요. 그게 저는 굉장히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AI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스마트폰 등 IT 기기 가격도 올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 증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과 은 같은 원자재들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기세를 올리더니 최근 갑자기 급락해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권 추위에도 귀금속 매장은 손님들로 붐빕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품목에 은까지 포함시키면서 실버바를 사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받을 수 있어요? 네 달이요? 네. 지금 주문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노리고 금을 사러 온 발길도 이어집니다. 자녀한테 20년 있다, 30년 있다가 줄 용도로 산 거예요. 금은 크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지난해 금은 64%, 은은 141% 폭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구리와 백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과 은값은 급락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까,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일까? 전문가들은 금리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금값은 오르는 경향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물가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좀 해지를 하자. 현재 온스당 4,300달러 선인 금값은 올해 5,000달러를 돌파할 거란 전망입니다. 금과 은, 구리 같은 원자재는 실물뿐 아니라 ETF 등 간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 수요에 민감한 은과 구리는 가격 널뛰기가 심한 만큼 장기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한국 배경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소와 전통문화 체험, 굿즈 판매까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인기인지 이나영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안 기념품점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계산대 앞엔 차례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한국 배경의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인기를 끈 덕분입니다. 박물관에는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를 닮은 배지도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My favorite was Mira. I love her a lot, and I think my favorite part of the film is the songs. K-팝 데몬 헌터스 주인공들의 데이트 장소로 등장한 서울 낙산공원은 영화 속 장소임을 안내하는 외국어 표지판이 세워질 만큼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인공이 목소리 치료를 위해 찾았던 병원과 비슷한 모습을 한 한방센터도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觉得不错，很适合小孩们看。我觉得我会很喜欢这里。
지난해 초 7,000명 수준이던 월 방문객은 6월 이후 2배로 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 추세가 올해도 쭉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이번 흥행을 계기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향한 세계적 관심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새해에는 스포츠 빅 이벤트들이 줄지어 열립니다. 올림픽을 비롯해 월드컵과 WBC, 아시안게임 같은 이른바 4대 메이저 대회가 1년 내내 열리는데요. 성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수촌 빙상장은 이미 올림픽 모드입니다. 오륜기와 밀라노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선수들의 입간판 뒤로 응원 메시지도 가득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은 다음 달 6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그래도 역시 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어요. 3월부터는 야구 대항전 WBC 도쿄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난 세계 대회를 연속으로 1라운드에서 탈락했던 우리 대표팀으로선 명예 회복이 절실합니다. 그 전 WBC보다는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6월부터는 월드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릅니다. 월드컵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가장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9월부터 10월 초까지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독보적인 세계 1위인 2002년생 말띠 안세영은 말의 해를 맞아 남녀 단식 최초로 대회 2연패를 노립니다. 여름의 영광을 위해 강추위도 잊었습니다. 항상 운동선수는 항상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난 아시안게임의 아쉬움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부천사로 거듭난 신유빈도 다시 한번 만리장성을 공략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새해 초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눈썰매를 타는 모습인데요. 오늘부터 강추위가 누그러진 가운데 내일도 심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세종과 충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4도, 광주와 대구 8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다시 추위가 매서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일 토요일 뉴스7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